안녕 작가, 오늘부터 한 장씩이에요. 오늘은 조금 포근하고 나른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짠! 독립출판물인 투명한 나날들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54위까지 딱 찍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바로 제 책인데요. 제 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난치질환 투병 에세이입니다. 제가 18살부터 24살까지 바로 작년이죠. 투병하며 기록한 6년의 시간을 담은 책이고요. 제 책이고 또 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분량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재생불량성 빈혈은 줄여서 재빈이라고도 하는데 백혈병 사촌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백혈병은 암세포가 있는 암질환이고 재빈은 암세포가 없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골수에서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고요. 혈액 수치가 정상 수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병이에요. 심하면 더 낫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왜 게임 캐릭터 체력바 있잖아요. 싸우면서 체력바가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가능할 줄 몰랐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 피가 없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선 피에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혈구는 몸 곳곳에 산소를 배달하는 혈구예요. 얘가 부족해지면 몇 걸음만 걸어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입 밖으로 나올 것처럼 뛰고요. 하루 종일 귀에서 심장 소리밖에 안 들려요. 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정말 하루 종일 나요. 그리고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지럽겠죠? 쓰러지기도 하고요.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피부가 하얘지다가 창백해지는데 나중에는 투명해져요. 거짓말 같죠? 진짜 투명해집니다. 마치 투명 인간 실험에 실패한 과학자 마냥 온몸에 동맥, 정맥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심해지면 손금도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이게 손금이랑 혈관이랑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창백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백혈구. 얘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사인데 얘가 없으면 늘 침략당하는 거죠.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서 온갖 염증이란 염증은 다 달고 살아요. 항상 아파요. 그 다음 혈소판.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혈을 담당하는데요.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건 와닿지 않지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피가 자주 나지만 지혈이 잘 안 돼요. 코피, 잇몸 출혈, 피눈물, 하혈도 하고요. 어디 스치기만 해도 멍이 들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멍이 생겨요. 혈소판이 낮으면 뇌출혈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증상들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등 혈액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혈액질환 환자는 어디 다치고 상처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돼요. 정상인에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타박상이나 상처도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감염되고 쉽게 뇌출혈이 생기는데 피도 없으면서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는 토끼혈청을 쓰는 면역치료를 받거나 골수 이식을 하는데요. 보통 면역치료를 받고 나서 효과가 좀 미미해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책으로 돌아가서 투명한 나날들의 목차는 크게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에피소드식이다 보니까 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목차만 한 5쪽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다 목차거든요. 1부는 병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까 말한 면역치료를 받기까지, 2부는 면역치료의 경과를 보는 지옥 같은 6개월, 3부는 골수 이식을 위해서 골수를 찾고 항암하고 이식을 받고 퇴원하기까지의 내용이고요. 4부는 골수 이식의 경과와 그 후의 일상 그리고 완치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투병에 대해, 삶에 대해 느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책에서 골수 이식이라는 워딩을 썼기 때문에 편하게 골수 이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책 중간중간에는 재빈 탐구 생활이라는 카테고리로 제가 알고 있는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사파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작하는 말 먼저 읽어볼게요. 이 책은 희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의 투병기면서 상념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투병 에피소드와 그때마다 느낀 감정,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 한 권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의미를 가졌으면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튼튼한 과거가 되어 현재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기를,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같이 발맞춰 걷는 책이 되기를, 환자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큰 병에 걸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18살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쓰면서 제 1부가 시작됩니다. 1부, 내가 환자라니.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학교 4학년이던 18살부터 시작되는데요. 졸업 전시를 끝내자마자 기숙사에서 난데없이 쓰러져요. 쓰러지기 훨씬 전부터 전조 증상은 있었는데 단지 그게 병의 증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졸업 전시 때문에 매일 밤새고 제때 끼니를 못 챙겨 먹고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줄만 알았지 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너무 어렸었고 1년에 한 번 병원을 갈까 말까 했으니까요. 근데 전시를 끝내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그때부터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 게 바로 하혈이었는데요. 그때는 생리 자체가 불규칙했어요. 매일 밤새고 잘 못 먹고 이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생리를 시작했는데 양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제 구독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실 텐데 그 잘 때 쓰는 오버나이트 있잖아요. 엉덩이까지 감싸는 큰 거. 보통 잘 때 착용하는 거라서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1시간에 한 번씩 갈았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실 거예요. 그걸 열흘 넘게 하니까 이상한 거죠. 이건 사람 몸에서 나올 만한 피의 양이 아니다. 이거는 과다출혈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종강하자마자 바로 부모님 집에 갑니다. 동네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한 5살부터 다니던 병원인데 가서 체열하고 진료를 받죠.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간호사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어머님 당장 병원으로 오셔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이 혈액 수치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딱 3발자국만 걸어도 숨을 어떻게 쉬었냐면 이렇게 쉬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만 다녀왔는데 원장님이 소견서를 써주면서 당장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종합병원에 갔죠. 가서 진료실 문을 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입원 선고를 받으면서 바로 휠체어를 갖다 주더라고요. 걸어 다니면 안 된대요. 별 수 있나요? 바로 입원해서 생애 처음으로 수혈을 하고 다음날 지옥 같은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를 진짜 정말 엄청나게 완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둘이었는데 둘 다 더럽게 못해. 골수 검사는 여기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뼈에다가 체감상 한 연필 굵기만한 쇠를 쑤셔 박아요. 이렇게 계속 쑤시고 빼내면서 골수에 있는 피와 조직을 채취하는 건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잘하는 병원은 구멍 하나 뚫고 10분 안에 끝나서 회복실까지 제 발로 걸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그곳은 일단 검사를 2시간 정도 했어요. 쇠를 뼈에다 쑤셔 박았다 뺐다를 2시간이나 한 거죠. 근데 구멍 하나에서 수확이 없으니까 자꾸 새로 뚫는 거예요. 나중에 제 허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피리 마냥 여길 다 뚫어놓은 거예요. 구멍을 한 6개 뚫었나? 검사를 2시간 하니까 이제 끝날 때쯤엔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수술이 끝나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실려 나옵니다. 상처 부위가 워낙 많고 깊어서 제 발로 못 걸어 나온 거죠. 울다 지쳐서 잠이 든 게 제 첫 골수 검사였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의사가 비장하게 걸어오더니 하는 말이 저희는 확진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뼈를 6번이나 뚫었는데 확진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 즉시 퇴원을 하고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난치질환 중증 환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중증이라서 바로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의사가 저한테
살 때 힘도 주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힘을 주다가 머리에서 혈관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라고 힘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는 거야? 이제 그 정도의 혈액 수치였기 때문에 바로 면역 치료를 시작해야 했는데 제가 무균실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 치료를 받으려면 무균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마다 다른데 면역 치료를 무균실에서 받는 곳이 있고 또 일반 병실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은 무균실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제가 무균실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부모님한테 한약을 먹어보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미련한 짓도 없다 싶은데 그때는 그 무균실이라는 단어부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면 내 의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의사와 간호사만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폐쇄적이고 무서워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약 먹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구해다 주는 몸에 좋은 온갖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 치유가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3개월을 버팁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번은 아니었어요. 그때 매주 혈액 수치를 보러 그 망할 골수 검사를 한 종합병원에 갔었는데 매주 수혈을 했었어요. 남의 피로 연명을 했던 거죠. 그러다 3개월쯤 지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연아 너 이제 진짜 치료 받아야 된다. 이대로라면 너 앞으로 6개월도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자연치유는 그렇구나 라고 체념을 합니다. 중증에서 초중증으로 랩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일종의 해탈을 하고 서울 성모에서 서울 아산으로 병원을 옮깁니다. 아산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면역치료는 토끼혈청 5일 동안 투여를 하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경과를 본 다음 퇴원을 하는데요. 효과가 되게 좋아서 정상 수치까지 오를 수도 있고 저처럼 미미할 수도 있고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복불복입니다. 이렇게 면역치료를 받고 퇴원하기까지가 일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18살에 대학교 4학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대학을 일찍 가게 됐는지 그 선택이 추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짤막하게 2장 정도 적어놨고요. 그걸 끝으로 2부가 시작됩니다. 2부 제목은 골수야 일 좀 해라 인데요. 면역치료의 경과를 보는 6개월 동안의 내용이에요. 골수야 제발 좀 일 좀 해다오 라는 내용인데 저는 효과가 미미해서 결국 골수 이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2부는 엑스자이드라는 철분 빼는 약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인데요. 수혈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분이 체내에 계속 쌓여서 철분 정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철분 과다증일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이제 약으로 빼내야 되는데요. 이 엑스자이드라는 약이 저랑 끔찍하게 안 맞았던 거죠. 이 약을 기약 없이 계속 먹고 살 바에 그냥 지금 죽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했었어요. 그냥 지금 죽고 싶다고 매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혈액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수혈을 안 할 수는 없고 수혈 한 번 하면 철분이 확확 쌓이는데 그걸 약으로 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몇 년씩 먹어야 되는 약이거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는 딱 일주일 먹었는데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의지라는 게 싹 사라졌거든요. 항암치료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가 겪은 부작용이 딱 2개였는데 첫째는 오심. 속이 하루 종일 울렁거리는데 이게 배멀미 한 10배 정도? 그냥 울면서 누워있다가 기어서 토하러 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더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 약을 먹고 흡수가 되어서 대소변으로 철분이 같이 빠져야 되는 거라서 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가 나오면 삼켜야 돼. 빈속에 토를 하면 이 토할 때 여기 다 몸통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느낌인데 그걸 매일같이 하고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살고 싶지 않으니까 말 다 있죠. 둘째, 피부 발진. 피부가 다 뒤집어졌었거든요. 얼굴에 여드름도 아닌데 아예 뭐 곰지도 짜지지도 않는 무언가가 얼굴을 다 뒤덮었어요. 몸에는 안 나는데 얼굴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었어요. 뭐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나 또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집에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를 보면 그냥 위로나 하고 가면 될 텐데 꼭 오지랖 부려가지고 그 좋았던 피부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어쩌냐, 흉이 다 졌네 어쩌네 이러면서 저를 불쌍하게 보는 그 표정, 그 눈빛,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저도 이제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 흉이 한 3년 정도를 갔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 가면 뭐 피부 좋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엑스자이드 먹고 피부 뒤집어졌던 시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 제 눈이 아니라 제 피부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자꾸 오버랩돼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오버랩 됩니다. 그만큼 그때 그 시기가 너무 저한테는 상처였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죠. 이제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약의 작용과 부작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 엑스자이드가 정말 지독하게 안 맞았던 케이스였던 거죠. 이 힘들었던 시기와 골수 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내용이 2부입니다. 3부의 제목은 골수 이식에서 살아남기인데요. 골수 이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식을 결정할 즈음에 동생이랑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요. 동생과 100% 일치가 나오면 동생 골수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반만 일치하는 반일치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반일치 이식은 다른 이식, 그러니까 100% 동종 이식, 타인 이식, 자가 이식 이런 다른 이식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높아요. 아무래도 유전자 코드가 반밖에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일치 이식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데요. 교수님이 100% 일치하는 타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국내에 있는 공여자를 찾게 됩니다. 이 국내 공여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동생이나 엄마 골수로 반일치 이식을 해야 됐던 거죠. 서치를 했더니 국내에서 제 유전자와 1차적으로 맞는 공여자가 총 13명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20대 여자분 그리고 20대 남자분 이렇게 2명이 골수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한 명도 정말 로또 같은 확률인데 무려 2명이나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거죠. 심지어 2차 유전자 검사에서 두 분 모두 저와 100% 일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유전자 코드가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언제든지 바로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남자분은 개인 사정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 후에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사실 골수 이식에서 제일 이상적인 골수가 20대 남성의 골수라고 하는데 그게 수혜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제일 활발하게 돌아다녀서 혈액 수치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20대 여자분의 골수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는 이식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엑스자이드 때문에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완전 악에 받쳐있던 시기였고 남자분이 한 2-3달 후에 기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바로 기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한 20대 여자분의 골수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식 스케줄을 잡아요. 자, 디데이는 잡아놨죠. 제 책 보면 스케줄 잡은 시점부터 이식 디데이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적혀 있어요. 디데이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식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기 싫은 양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결정이긴 한데 이식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 바닥인 채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싱숭생숭했죠. 과연 잘한 짓인가? 그리고 삭발. 이 삭발이 저에게는 너무 큰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크게 개의치 않았을 텐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이제 삭발을 하면 정말 아픈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미 초중증 환자였지만 정말 이 머리를 다 밀면 느낌상 정말 환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싫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무균실 입원 당일 병원 지하 이발소에서 머리를 박박 밀고 병실로 올라갑니다. 저 그때 엄청 울었어요. 내가 빡빡이라니 이러면서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퉁퉁 부은 눈으로 무균실에 들어갔죠. 무균실은 정말 눈이 아릴 정도로 쎄하였고 침대마다 이제 비닐 커튼이 달려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소했고 특유의 깨끗한 공기 냄새가 있어요. 일반 병실에서는 맡지 못하는 냄새인데 소독 냄새와 살균된 공기 냄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죠. 입원하자마자 수혈하고 골수 검사를 하고 이제 히크만 카테터 수술을 하러 갑니다. 히크만은 여기 쇄골 하정맥에 삽입하는 끝이 한 2-3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고무관인데요. 입원 기간 동안 계속 수혈과 체열 그리고 뭐 약물 투여, 항암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손등이나 팔목 혈관으로는 할 수 없어요. 혈관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여기로는 할 수가 없어서 튼튼한 대정맥에 삽입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수술도 꽤 충격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히크만 수술은 여기를 째서 대정맥과 이렇게 곱게 연결하는 도킹하는 정도의 가벼운 수술일 줄 알았는데 그냥 대정맥에다가 고무관을 쑤셔 박아요. 이렇게 푹푹 찌르면서 진짜 한참을 넣더라고요.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너무 아파서 내가 억울해서라도 살고 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또 수술이 끝이 납니다. 그 뒤로 토끼 혈청과 항암제 투여하는 걸 전처치라고 하는데요. 수혜자의 몸에 있는 기존 골수를 항암으로 다 없애고 기증자의 골수가 들어올 털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항암제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기억 조작일 수는 있는데 초록색 비닐에 쌓여있는 병인데요. 병 자체는 한 요만한가? 근데 물이 하얀색 그냥 투명한 물이 이 정도 들어있어요. 병도 생각보다 작고 그냥 투명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병도 안 되는 물이 항암제라고?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러고 항암을 시작했죠. 항암을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머리도 밀었고 히크만도 박았고 이 항암만 닷새 정도 투여받고 이식하면 끝인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난 이제 핑크빛 미래만 남았어. 이런 거죠. 아빠한테 막 전화도 했었어요. 막 너무 신난다고. 컨디션이 그때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크게 부작용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망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죠. 다음 날이 됩니다. 새벽마다 체중을 재라고 간호사가 깨우거든요. 수연님 일어나서 체중 재세요. 이래서 이렇게 비몽사몽 체중 재고 오는 길에 토를 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아침부터 토를 죽어라 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어서 하다 위액이랑 단즙이 나오더라고요. 초록색, 노란색, 갈색, 검은색, 하얀색, 오색 찬란한 색을 토했죠. 전처치는 항암과 토끼 혈청의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짐승의 시간이에요. 한 열흘 정도? 나의 존엄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토끼 혈청의 부작용이 고열, 오한, 두통, 설사, 두드러기 이렇게 있고요. 항암 후유증은 굉장히 많지만 즉각적인 반응으로는 내장이 튀어나올 듯한 격한 구토가 있는데 이 증상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요. 잘 와닿지 않죠? 일단 고열로 눈앞이 샛노란데 입에서 뜨거운 숨이 나오고요. 오한으로 덜덜 떠는 상태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진짜 이렇게 온몸을 긁어대면서 설사를 하는데요. 이 설사는 그냥 내가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가서 문을 닫고 아름답게 배설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항문이 그냥 따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몸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 바로 옆에 간이변기를 만들어줘요. 병실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몸이 일단 총체적 난국이고 히크만과 홀대 약물이 한 10개 정도 달려있고 심전도를 보기 때문에 기계가 한 2개씩 달려있어요. 그걸 다 끌고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제 침대 바로 옆에 간이변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거기서 이를 보면서 토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위아래로 쏟는 상황이에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죠. 1인실인가요? 아니요. 무균실은 3인실에서 4인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일단 비닐 커튼 이외에 하얀색 불투명한 커튼이 달려있어요. 이제 그걸 간호사들이 쳐주죠. 최소한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근데 소리는 어쩔 수 없죠. 민망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상황만 얘기 들으면 진짜? 완전 창피할 것 같아. 민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이제 그대로 감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처치가 끝나면 골수 이식을 해요. 골수 이식은 수혈하듯이 이렇게 히크만과 연결을 해서 이식을 받는데요. 장기 이식처럼 개복을 하거나 대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식 자체는 수월한 편입니다. 자, 그렇게 무균실에선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평온을 찾게 돼요. 토도 예전과 비해서 많이 안 하고 화장실을
내 발로 갈 수 있는 정도? 그럼 이제 일반 병실로 가게 되는데 와 저는 이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 가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달을 침대 위에서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 갈 때 무균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거든요. 보통 다리 근육이 다 사라지고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침대 채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뛰어나왔잖아요. 반나절 만에 보호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무균실에서 여자애가 뛰쳐나오더라. 병동 연령대가 다 높다 보니까 어린 제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반 병실에 가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병실에서 이제 보호자들이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입이 다 헐거든요. 근데 저는 입도 안 헐어서 되게 잘 먹었어요. 물론 병원 밥은 입에도 안 댔고 지하에서 음식을 포장해오거나 아니면 레토르트 식품들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퇴원을 하나 싶었는데 딱 한 번 백혈구 촉진제 부작용으로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때 한 9시, 10시쯤 되면 수면제 맞고 그냥 잤거든요. 일반 병실로 넘어오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맞고 잤었는데 한 12시쯤? 병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깬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러고 깼는데 수면제 때문에 되게 비몽사몽한 상태였죠. 근데 제가 막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기 명치부터 식도까지 바늘 수천 개로 막 쪼였다가 또 풀렸다가 쪼였다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여기서 내가 숨을 크게 쉬면 그대로 죽겠다는 어떤 본능적인 확신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머리를 거꾸로 두고 자가지고 호출벨이 저기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서 제가 이제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침 그때 엄마가 또 보호자 침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님이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딱 이성의 끈이 끊기면서 핸드폰 내팽겨치고 이제 끄끄 하면서 울고 있었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소리 내면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통화하다가 제 전화가 들어오니까 단박에 달려오셨어요. 이상한 거죠. 수면제 맞고 잤는데 12시에 일어나서 제가 전화할 이유가 없거든요. 엄마가 바로 달려오셨는데 제가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이렇게 가슴을 계속 쥐어뜯고 있었던 거죠.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병실 불 켜고 막 수연님 정신 차리세요. 뭐 어디가 어떻게 아파 이렇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때 뭐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이제 이대로 중환자실 가는구나 라고 막연히 느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을 했는지 신경안정제를 놨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딱 뜨니까 간호사실 바로 옆에 있는 처치실에서 이제 이동식 엑스레이를 이제 이러고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휠체어 이렇게 딜딜딜 끌려가면서 심장 초음파를 보러 가고 있었고 그때 제가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제가 심장 초음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제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한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지나 있었어요. 한 며칠 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마도 백혈구 촉진제 부작용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부의 내용이에요. 퇴원하고 한 달 정도 방이동에 살았었죠. 퇴원하고 나서는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외래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방이동에 원룸 잡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교수님이 이제 히크만 빼고 제주도에 내려가도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크만 제거하고 제주도로 내려오는데 그 제주도 내려오는 비행기에서 오만 감정이 다 겹치는 거예요. 이식하러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에서 나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일까? 내려올 수는 있을까? 언제쯤 내려올까?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다 견디고 제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참 그 비행기에서 많은 감정이 겹치더라고요.
사부는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식 후에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해서 공여자의 골수와 내 몸의 면역이 충돌하는 일종의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숙주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한두 개만 오는 사람도 있고 대여섯 군데씩 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하면 죽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기적처럼 숙주 하나 없이 무사히 완치한 케이스입니다. 사부는 이런 이식 후의 일상과 투병하며 느낀 것, 삶에 대해 느낀 것들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1부에서 3부까지가 정말 정직한 투병기였다면 4부는 투병과 함께 상념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4부가 제 가치관을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4부의 포인트는 혈액형이 바뀐 것과 수면제 부작용을 극복해 가면서 끝낸 과정, 그리고 공여자가 이식 당일날 저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 혈액형은 원래 B형이었는데요. 이식 후에 공여자의 혈액형은 AB형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 얘기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꼭 묻는 게 성격도 바뀌어? 1도 안 바뀝니다. AB형이 저희 부모님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어서 아빠가 한 번씩 너는 내 혈육이 아니다 라고 놀리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수면제. 저는 수면 유도제부터 먹기 시작해서 졸피뎀, 스틸록스 등등 거의 3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장기 복용을 하면서 점점 부작용이 심해지더라고요. 기억 상실, 우울감, 무기력증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러다간 내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끊었죠. 그 끊는 과정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공여자가 이식 당일날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책의 일부 발췌해서 적어놨는데요. 소제목 공여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균실에서 공여자의 골수와 손수 쓴 편지를 전해받았을 때가 생각난다. 신경 안정제에 취해 종일 비몽사몽하다가 골수 이식 중간에 눈을 떴는데 엄마가 웬 종이를 보고 울고 있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공여자가 전해준 편지라고 했다. 공여자가 골수 뽑다 중간에 도망갔다는 얘긴 들었어도 편지 보내는 건 처음 봤다. 어떤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는 공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갑작스레 일치하는 환자분이 계시다니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기회가 제게 왔네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몸 관리는커녕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내 몸을 혹독하게 다뤘는데 그 전화 이후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잠도 푹 자고 잘 쉬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얼른 완쾌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길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게요. 제게 큰 값진 기회 주신 당신 고마워요. 편지 내용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공여자는 그때 나이로 23세 여자였는데 나는 이식한 날부터 공여자를 천사 언니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 나는 B형에서 공여자 혈액형과 같은 AB형이 되었고 이식 후 3년이 되는 날 병원을 통해 답장을 보냈다. 내 몸 상태와 근황, 감사 인사만을 전했다. 주변에서는 공여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언니와 나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고 죽을 때까지 품고 꺼내보고 다시 품을 기적 같은 일임으로 예쁘게 남겨두고 싶었다. 그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다. 고맙다는 말로 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고맙다는 말보다 더 고마운 말이 있지 않을까? 당신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까? 말이나 할 수 있을까? 당신이 날 살린 공여자임을 안다면 나는 그저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만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에게 준 건 단지 골수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그 자체다. 힘들 때면 당신이 고생해서 골수를 뺐을 그날을 생각하며 나의 남은 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당신에게 자랑스럽고 싶다. 언젠가 당신이 우연이라도 이 책을 만나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이지 제가 책을 쓴 이유 중 하나인데 언젠가 언니가 우연이라도 이 책을 만나길 바랍니다. 투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간과 불확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든 치료받고 약 먹고 시간만 지나면 낫겠지라고 시작한 투병이었는데 이 시간이 정말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가 24시간인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봐도 즐겁지도 않고 흥미가 안 생기니까 뭐 영화, 책, 뭐 웹툰, 하다못해 게임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매일 멍청하게 앉아있고 뭐 울고 약 먹고 토하고 억지로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정말 억겁 같은 시간이었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게 또 고통이었죠. 이거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든 다 부딪혀보고 몸으로 직접 결과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식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안 하고 이대로 살아도 죽을 수 있어. 목숨을 걸고 이것저것 모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죠. 사실 근데 그거는 저보다 부모님이 심적 압박이 더 심했을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투병하다 죽으면 뭐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최대한 살아보려 노력을 했을 뿐이었죠. 투병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가족의 소중함, 생명의 유한함, 주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삶에 대한 모든 면의 모든 것들이 재배열됩니다. 책에도 적어놨었죠. 나를 무너뜨린 이 병이 나를 새로 쌓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어린 나이에 희귀난치병을 알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했었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야 지금 덜 억울하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지금 투병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그 순간이 언젠가는 꼭 지나간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잖아요. 남들은 다 제 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 나만 조급하고 인생 이대로 망한 것 같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기대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15살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 졸업할 쯤인데 늘 주변에서는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대학원 갈 거냐, 아니면 유학을 갈 거냐 뭐 이런 관심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전시 끝나자마자 덜컥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거죠. 그때 나이가 19. 그 주변 반응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분했어요. 뭐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항상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든 게 멈춰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픈 와중에도 나중에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미 전공에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으니까 제가 산업디자인 학부였거든요. 디자인 전공이에요. 전공을 안 살리면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진로 고민이 끝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내 몸을 더 병들게 하는 생각이었죠. 일단 살아야 일을 하든 백수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머리 싸매봐야 답도 없고 일단 닫고 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나는 꼭 나을 거야 이런 믿음도 정말 좋은데 저는 그 편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낫던가 죽던가 하겠지 이런 해탈한 편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환우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른 나와서 수연님처럼 살고 싶어요. 수연님 일상이 너무 부러워요. 수연님은 긍정적이어서 병을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블로그로, 인스타로, DM으로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긍정적이어서 병을 이겨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자. 최대한 살아보려 노력하자.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투병 끝나자마자 나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이러면서 정말 활동적으로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았을 것 같죠.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식 후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 4년 정도를 방황했어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우울이 찾아와서 정말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으로 살았었고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정말 심했어요. 투병 이후에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 정말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아났는데 이제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강박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한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너무 늪에 빠져있는 건 나한테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최소한 일상생활은 가능해야 되거든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정말 무기력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시작하세요. 취미로 무언가를 배워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저처럼 뭐 책 읽고 리뷰를 써도 좋고 다 좋습니다.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우선 시작해보세요. 이 책은 정말 저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투병 졸업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겪었으니 모든 일에 의연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기도 했고요. 나를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쓰기도 했죠. 정말 정보가 없는 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치까지의 과정이 날것으로 담겨있는 책이 있다면 투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길, 위로가 되길,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는데요. 출간 이후에 오히려 제가 독자분들한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힘든 시간들을 읽고 독자분들이 너무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 버텼어, 살아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책 내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정말로.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리뷰 있잖아요. 교보나 블로그, 인스타 제가 다 캡처해서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걸 제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항상 읽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어요. 독자분들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에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고 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우리 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인회하고 이러면 꼭 다 오실 거죠? 실제로 뵙고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또 병을 이겨낸 이후에 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누군가의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인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나와서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매일 밤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울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던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를 보고 힘을 얻는 분들과 또 공여자 언니를 생각하면 제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은 못할지언정 행복하게는 살아야지라고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나날들은 1쇄가 완판이 된 상태고 2쇄를 찍을 예정이기는 해요.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독립 출판을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이 들었던 게 자주 가던 북카페에서였는데 거기서 책장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문득 내 이름이 적힌 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창 독립출판물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라서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책을 내기로 결심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10년 전부터 매일같이 일기를 꾸준히 써왔었고 이 병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누구 한 명에게라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블로그가 있어요. 지금도 100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는 블로그인데 그때 정리한 것들이 책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그리고 보조작가 일을 잠깐 했어요. 다들 타짜 아시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나 이 새끼야. 그 타짜.
그 원작이 만화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타짜의 만화 작가인 김세영 선생님의 어시스턴트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치들이 다 모이고 모였기 때문에 제가 출판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표지, 내지, 사파, 일러스트 이런 것들은 제 전공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유료나 이제 무료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책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책이다 보니까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주제로 한 뮤지컬 재생불량소년이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제작자 PD분이 실제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겪었고요. 나중에 낫게 되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환우분들을 돕고자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주인공 반석은 권투 선수인데요.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고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백혈병 투병 중인 성균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병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스토리예요. 제가 블로그 할 쯤에 극 작가님이랑 연이 닿아서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연극이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뮤지컬로 나오는 건 정말 꼭 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예스24 그리고 아르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가시는 분들은 즐겁게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